여러분 일상으로의 복귀 잘 하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102살 할머니가요,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혼했냐고 물으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요, 이렇게 자식 걱정에 꾹 참고 이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졸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각자 사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유행이라고 하더라도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어느 70대 부부가요, 남편이 졸혼하자고 해서 해줬더니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며 이번에는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13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이 인물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님하고 뵌 거는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대통령님과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자, 누가 봐도 알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잠시 그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혹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게 실형 선고받았는데 이 구속이 안 되고 지금 밖에 나와 있지 하실 것 같아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형 2년을 선고했지만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감형을 안 하는데 여전히 지금 구속은 안 된 상태예요? 통상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동안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일반인도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거 특별 케이스인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증인신문도 있을 것이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1심에서 실형으로 이제 구속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있다거나 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쟁점만을 다투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2021년도에 이제 대법원 예규에서 일부분 좀 변경이 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상으로 본다면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 꼬리에 꼬리는 물을 질문을 해본다면요. 자,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신당을 창당했다. 글쎄요, 대법원까지 가면 자신이 무죄이다, 결백이 밝혀질 거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실형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요,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에서까지 실형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는 실형에 따라서 이제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판단, 이 선고에 따라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총선 앞두고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나중에라도 대법원 판결이 늦춰지거나 혹시 국회의원실 만약에 이제 총선에 이 여의도 입성한다 쳐요. 그렇게 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또 그런 거예요? 대법원 재판 즉 상고심은 통상 그 기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심, 항소심을 거쳐 각종 증인 신문과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까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살펴봅니다. 앞서 밀려있는 사건이 많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상고심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집행에 따라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조 전 장관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유죄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곧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신당을 창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왜 가능했는가를 이제 따져본 거예요. 이제 신당 창당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신당 창당 선언을 하기에 앞서 바로 하루 전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가서 뭔가 결기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지금 저기에서 일단 귀에 들어오는 표현은 김현주 평론가님,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혹시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과도 즉 자신은 지금 결백하다, 억울하다 그런 걸 좀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걸까요? 불쏘시개란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죠. 오늘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전에는 자신이 돌을 하나 들겠다 그랬어요. 돌 하나로 안 되면 여러 개를 들겠다고도 했고 또 오늘 딴 인터뷰에서는 앞장을 서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과 본인은 지난 5년 동안 무간지옥을 헤맸다.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불쏘시개가 돼서 솔선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정말 제일 최선봉에 쓰겠다.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2심까지 이제 실형을 2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범법을 저질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혐의들을 보게 되면은 뭐 뇌물수수도 있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이면서 감찰 업무를 게을리해서 직권 행사 권리 남용 뭐 이런 혐의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불쏘시개가 돼서 배지를 좀 달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온당할까? 정말 이런 엄두를 내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자격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이분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당시에도 마음의 빚, 이 표현이 언론의 대문짝만하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빚이란 표현에 집중해 본다면 이담 아나운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어제 조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경남 양산으로 갔고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바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조 전 장관이 함께 술도 한잔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요, 이번 총선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총선에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권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바란다라면서 약간 힘을 실어줬는데요. 결국 신당 창당하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격려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애둘러서 불가피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나오려면 민주당 소속으로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도전하지 왜 어려운 길, 신당 창당을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일단 부정부패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로 기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당직만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입당하게 된다면 뇌물죄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이상 징계 처분도 따를 수 있고 각종 당헌 당규상 여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현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에 기소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상황, 이 상황을 떠안고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총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신당 창당 이런 행보를 두고 이 사람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깃발은 올렸는데 과연 총선 6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성적표를 얻을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8시경인데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에 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였습니다. 경찰관들이요, 이 신고자와 통화를 하면서 곧장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네. 이후 상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그 순간 경찰차 앞으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오토바이 한 대가 보이실 겁니다. 네. 확인을 위해 이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며 오토바이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그러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
불법 유턴까지 감행하며 급히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어허. 또 다른 경찰차가 급하게 막아보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자요 또다시 방향을 틀어서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영상만 봐도 아찔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정차 요구를 했음에도 이 오토바이 위험천만하게 도주를 계속하다가요. 어머나.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찰도 포기를 몰랐는데요. 네. 이 추격전의 결말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아하, 네. 경찰차 2대도 오토바이를 따라서 급히 방향을 돌리더니 네. 곧바로 추격 시작합니다. 아하. 저 앞에 도주 중인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네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오토바이가 도주를 계속하다가 인도에 올라서는 순간 오토바이가 덜컹 하는 충격과 함께 옆으로 고꾸라지는데요. 아이고, 네. 경찰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아하. 일단은요, 음주운전을 의심한 지금 신고자의 눈썰미 대단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서 검거를 한 정말 경찰의 신속함도 대단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거에 나섰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고 내용 자체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다고 했으면 자기가 계속 추격 중이라고 이뤘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 상태 자체가 이제 좀 비틀거림도 있었는지 신고자가 좀 불러도 대답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주라고 확신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저희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신고자가 그 오토바이를 가리키면서 알려주게 돼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뭔가 합동으로 뭔가 협심을 해서 잡아낸 검거에는 그런 상황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 그러니까 애초에 멈추라고 오토바이 세우라고 했을 때 세웠으면 자기도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순찰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인도로 진입하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일 정도다 싶은데 네. 이 잔꾀를 부렸지만 자기 꾀에 넘어간 셈이죠. 아하.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망갔나 아니나 다를까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그럼 상태였습니다. 신고자 진짜 신고 잘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었죠. 네. 혼자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귀가 중이었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하면서도 비틀비틀거리고 혼자 넘어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추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진짜 저런 거 안 돼요.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분명히 있으니까 절대 그런 나쁜 마음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인터넷에 아주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광고가 하나 떴다고 하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요즘 SNS 광고가 정말 사람 혹하게 하거든요. 어허. 제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제품 그 업체에서 내는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걸 써보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걸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오. 이것도 약간 이런 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자 형식으로 일단 문자를 캡처한 본입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우긴 태웠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낙첨할까 봐서요.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태웠고 뭐가 낙첨되나 봤더니 부적을 태우라고 무속인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부적을 태웠으니까 꿈으로 나오긴 했대요. 뭐가 꿈으로 나왔나 했더니 번호, 한마디로 복권 번호가 이제 무속인의 꿈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진짜 될까요? 라고 의뢰인이 얘기하자 네. 이 무속인이 숫자 6개를 불러줍니다. 여러 개를 불러주면서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자 의뢰인이 방송 보고 확인했는데 맞아요. 1등 5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권을 태웠더니 무속인이 복권 번호, 아니 부적을 태웠죠. 부적을 태웠더니 복권 번호를 점지를 해줬고 어머나? 그걸 했더니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광고 내용이 SNS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1등이 5개, 즉 5등이 1개가 아니라 1등이 5개 됐다. 지금 이게 보면은 보는 사람이 지금 저희들도 혹하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1등 5개라니 어쩜 이렇게 꿈 같은 얘기일까요? 진짜요 이게? 그래서요. 지난 2022년 8월쯤에 한 20대 여성이 이 광고를 보고 무속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이 30대 무속인이요. 2, 3개월 동안 이제 부적 하나를 줄 테니까 그거를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2, 3개월 지나서 파서 태우면 본인이
로또 번호를 점지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점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붙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0대 여성이 현금 200만 원을 무속인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택배로 부적을 보내요. 그래서 이 부적을 무속인이 이야기한 장소에 일단 묻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땅 안에 묻어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에휴 아직도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 하시겠는데 임주변은 진짜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제발 시간아 빨리 가라 뭐 혹시 이랬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나름 치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요. 부적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곳에 묻으라고 했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부적을 태우면 이제 내가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연자 분이 이제 이 부적을 갖다가 잘 받아서 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부적을 이제 태우려고 파보니까 그 부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을 취해서 네. 지금 부적이 없어졌다 하니까 너 잘못 묻은 거 아니냐. 나는 당첨번호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 땅에 묻은 부적이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땅에 묻었는데 부적이 살아있다. 어디 하늘로 솟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여성이 부적을 묻은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속인과 이 여성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속인이 직접 부적을 파낸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무속인이 이 여성에게 자신이 알려준 장소에 부적을 묻으라면서 한 회당 200에서 300만 원을 받고 부적을 계속해서 써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아 이제야 뭔가 좀 앞뒤가 뭔가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최정화 기자님이 이 무속인은 이 의뢰인에게 이 번호를 복권 번호를 알려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요. 이 와중에 이 실망한 20대 여성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예요? 부정이 타서 그런 거다. 일이 지금 너무 잘 안 풀리는 상황이다. 아하. 네가 구슬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상황에는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어머나, 있다.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요. 건강 염원 구슬 명목으로 무려 이번에는 2억 원을 내야 한다라고 겁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 2억 원 상당의 이 차용증까지 뜯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우리가 뭔가 불길하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사람 건강 더 나아가서 사람 목숨 갖는 걸 또 어떻게 이런 걸로 겁을 줘요 진짜. 그렇죠. 거기다가 자그마치 2억 원 상당의 어우. 차용증까지 써서 받았다는 거예요. 2억이란 돈이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20대 여성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용증 써.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값을 받아낸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이전에도 보셨습니다만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현금 뜯긴 것만 해도 2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그게 도합이 2억 2천여만 원. 어머. 와, 그 금액으로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20대 여성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작년에 경찰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동안 이 심적으로 힘드셨을까요 이 여성분은요. 근데 역시 나쁜 짓은 꼬리가 길면 딱 탈로 나게 돼 있어요. 박승배 변호사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속인은 정당한 무속 행위로 받은 돈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무속 행위를 두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기망이 전면적으로 존재하거나 효과가 없음을 익히 알고도 과다한 돈을 받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네. 경찰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고 특히나 동정전과인 사기부터 시작해서 강도상의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경찰은 도주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 무속인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던 중에 이 무속인의 연인도 이 로또 부적을 언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역시 무속인의 연인도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끼리끼리 잘 논다는 말이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면 일단 이 무속인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구속이 됐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원래 오늘 이 무속인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이 무속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입원을 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측에서는요 15일까지만 이제 기다리겠다.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네. 경찰은 실제로 그래서 입원을 한 게 맞는지도 확인할 거라고 하네요. 네. 저런 식으로 발뺌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에 어쨌든 15일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달게 받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 무속이나. 자, 분위 바꿔볼게요. K-팝을 부르는 푸른 눈의 부녀. 부녀.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트로트를 또 구성지게 부르는 푸른 눈의 K-트롯 대한의 딸 마리아 생각나시잖아요. 네. 이번에는 K-트롯이 아니라 K-팝을 부르는 푸른 아하. 눈의 부녀입니다. 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부녀, 아버지와 딸인 건데요. 그러네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물 건너왔다고 해서요.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여기가 서울인지 라스베이거스인지 서울시 라스베이거스 동으로 여러분을 아하, 모십니다. 네네. 함께 보시죠. 낙엽이 외로이도록 지는 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두 사람이 흘러요. 우린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햇살을 비추면 온 마음을 열고 나가 되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적셔요. 슬픔을 적셔요. 이제 뒤돌아서서 고개를 들어요. 일단 놀라운데 최정아 기자님, 이 노래를 혹시 알긴 아세요? 전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모릅니다. 다만 이 심로라는 단어 뜻을 마음을 수고스럽게 쓰다. 과연 이 푸른 눈의 부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한자어 뜻까지 다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날아온 이 아빠 로버트 그리고 18살 딸 세리인데요. 한국어 발음은 사실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뭐랄까요, 분위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살려서 너무너무 잘 부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부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팝송이 아니라 이 K-팝을 불러서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K-팝이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 라고 BTS 노래 이런 거, 네.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MZ세대인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예전이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찾아서 부르고 있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네. 방금 이 부녀가 부른 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984년도에 발표된 가수 김학래의 슬픔의 심로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빠가 딸에게 매일 밤 불러줬었던 자장가 같은 노래였다고 해요. 이 부녀는 이렇게 8, 90년대 히트곡 조용필, 혜은이 씨 등 이분들의 히트곡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한국 노래까지 찾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 라스베가스에 사는 이 아버지하고 딸이 미국에도 이런 자장가 같은 노래 많을 텐데 하고 많은 노래 중에 그것도 한국 K-팝 신세 노래, BTS 노래 그런 것도 많을 텐데 40년 전 한국 노래를 불러요, 박성매 변호사님. 무엇보다 아버지 로버트 씨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요? 1983년부터 8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머나. 이때 우연히 친구와 함께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연했는데 어머, 저 모습인가 보네. 어머,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 오락관, 추석 특집 등 여러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K-팝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딸 세리 양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네. 이후에 앨범 발매 등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응하지 못했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나라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불타는 장미단 무대를 위해서 한국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담하면서 아버지 로버트 씨야 한국 인연도 있고 한국의 정도 좀 2, 3년 느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딸 세리 씨는 지금 18살 한창 우리 K-팝, BTS 등등등 막 이 걸그룹 노래 좋아할 텐데 지금 저 노래 아빠의 어떤 강함에 못 이겨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딸이요 아마 그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물려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옛 감성까지 같이 물려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대에 걸친 아까 83년에서 85년에 한국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차 한국 사랑을 보이고 있는 세상에. 가족인 겁니다. 네. 딸 세리 양도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K-팝 옛날 가요를 부르게 됐는데 네. 아이돌 노래는 사실 영어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노래들에는 한국어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K-팝을 일부러 불러서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K-팝을 그냥 부르면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한국 노래를요 영어로 번역해서 오히려 부른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영어로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Red hat, who do I look like? I could be just a clown like Piero. So many Americans don't know these amazing classic Korean songs. So we thought, well, what if we translate the lyrics from Korean to English to reach the American audience? I don't care, just smile for me. Be my Piero. Give me all of you. Did I throw it away? I need to see your name. 지금 영어로 불러서 아이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로 불렀다니 뭐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들으신 곡은 김한선 씨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이거였는데, 임죄 변호사님 사실 이 노래를 영어 발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벌써 이 노래들, 이 명곡들을 제가 올드 K-팝이라고 칭해야 되는 게 아쉬울 지경인데 네. 이 올드 K-팝 멜로디도 좋지만 사실 가사가 정말 아름답고 일품이잖아요. 네. 이 세리 부니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가사를 영어로 또 번역해 부르면서 정말 전 세계의 K-팝을 알리고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세리 양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요. 어허. 아버지와 오빠가 이렇게 기타 연주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 세리 가족이 유튜브에 이런 것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길거리 버스킹을 하기도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한국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 매진 행렬로 이어가면서 11월에 다시 한번 또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 저 로버트 씨와 딸 세리 씨, 김현준 평론가님, 누가 시켜서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진짜 흥에 겨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뭔가 명예 홍보대사 뭐 이런 거 줘도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네. 저도 생각이 되는 게 K-팝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인 가족인데 우리의 예전 히트곡들을 영어로 바꿔서 그러네요. 그거를 또 이렇게 알리게 되면 또 다른 분야로의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어허.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인연은 큰 인연인 것 같아요. 왜요? 이 아버지는 83년에서 85년 사이에 선교사로 네.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의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18살 당시에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었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한국인의 후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정도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리안 가족은 한국에 오게 되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도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반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끔은 잊고 사는 요즘인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3대째 한국 사랑을 이어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긴 설 연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필 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주민들에겐 악몽과도 같았을 어제 아침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바로 어제입니다. 해도 뜨지 않을 새벽, 이 서울 광진구의 아이고.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세상에. 3층에서 발생한 불씨는 점점 커져서 인근을 연기로 가득 차게 어머나. 했습니다.
건물 인근 지금 연기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불길은 이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뭐 시끄럽게 다 탔어요 안에. 아유. 네, 보시는 대로 이 불이 시작된 3층 원룸 내부는요. 방 안부터 화장실, 천장 복구까지 아주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까맣게 타버린 모습입니다. 세상에 딱 봐도 꽤나 큰 불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걱정되는 게 이담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을까요? 여기 살고 있는 이웃들이 좀 다치기는 했습니다. 이게요, 어제 새벽 4시 38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깊이 자고 그러네요. 있을 시간이잖아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발생을 했고 바로 신고가 접수돼서 119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총 인력이 114명이 투입됐고요. 29대 차량이 동원돼서 화재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큰 불이었네요, 진짜. 네, 그리고 거주민 3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네. 일단 4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같은 4층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허. 소방이 구조한 8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탔고요.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도 굉장히 까맣게 그을렸거든요. 재산 피해는 총 6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떨어져서 다친 분 포함해서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일단 특이한 점이 이 화재 신고가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이곳에서 접수했다는데 어디였나요, 김현주 평론가님? 편의점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어허. 보통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그 화재가 발화된 그 지점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최초 신고가 인근 편의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 신고하니 해당 건물의 그 3층 거주자가 불이 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편의점 직원한테 119에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의 말을 빌자면은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이 본인 휴대전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서 우리 편의점이 최초의 신고 장소가 됐다. 이런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상황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 나니까 얼른 지금 몸을 피신하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거나 또 휴대전화가 잠시 먹통될 수 있으니까 편의점 직원분에게 신고해달라 요청한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저 시간대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모두 한참 깊이 잠들고 있을 시간, 불은 어쩌다 난 거래요, 세상에. 네, 방화 용의자는 누구인지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아, 방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한 이 방화 용의자는요. 처음에 이 편의점에 가서 신고를 부탁했던 해당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1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나! 왜 이런 짓이 저질렸나 이런 수사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터를 이제 이불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불이 났다 이렇게 하다가 말을 바꿔서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조사 결과 좀 기다려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무슨 누전이나 그런 걸로 또는 뭐 이 가전제품을 잘못 떼어서 또는 가스 가스를 뭐 버너 같은 걸 잘못 사용해서 불이 난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민 선생님,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태연하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현장 상황에서 피의자의 판단은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 보니 너무 크게 번지니까 몸만 빠져나오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거나 먹통이 됐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질러놓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을 질러 불이 번져나가는데 더 크게 번졌다간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누군가에게 도움은 구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이 직접 신고하면 곧바로 신원이 노출될까 봐 현장에서 상당히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성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나아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인데 이 방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곧바로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서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자체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더군다나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존재해서 적어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자칫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정말 아찔한 큰 범죄예요. 법의 처벌 달게 받기를, 무겁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뭔가 이렇게 추격전, 합동작전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설 당일이 지난 10일 오후에요. 경기 용인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하. 일단 이날 차량 통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경찰이 특별 순찰에 나섰는데 아하. 순찰 중에 좀 수상한 차량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순찰에 나선 경찰차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이고.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파란 선 보이시죠? 아하. 여기는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그러네요. 텅 빈 버스 전용 차로를 이 검은 승용차 혼자 빠르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찰차를 보고는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어머, 더 빨리 가네? 네,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저 바깥쪽으로, 국도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차를 보더니 더 잽싸게 달아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알고 있는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단속 순찰차가 멈춰라라고 이 정차 명령을 했음에도 아하. 불구하고 그냥 손살같이 지나갔다라는 건데요. 네. 당시 이 영상 속의 이 자동차 시속 무려 200km가 넘는 속도로 이 버스 전용 차선을 달렸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요? 하지만 우리 경찰이 누굽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차량을 뒤쫓았는데요. 네. 이 달리는 운전자가 있다면 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어허.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어허, 하겠습니다. 네. 도주 차량은 이미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말았죠. 아이고, 어떡해요? 경찰이 도주 차량을 찾아서 국도를 헤매던 그 순간 하늘에서 이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네. 경찰은 마치 따라오라는 듯 이 길을 안내하는 헬기를 뒤쫓았는데요. 한참을 쫓아 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동안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검은색 차량이 딱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저는 그냥 이 헬기가 설날 그 고속도로 풍경 찍는 방송사 차량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저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 예측이 비슷하게는 맞았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가지고 그 교통 관리를 위해서 경찰 헬기가 상공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그 상황을 처음부터 다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오. 도주 차량이 200km가 넘는 속도로 붕 하고 사라지게 되면 이 사실 순찰차는 사고 위험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경찰 헬기가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저렇게 안내를 하게 되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순찰차가 가게 됐고, 어머나. 마침내 그 산 언저리에서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밑으로 가보니까 도주 차량이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검거를 딱 하게 되니까 네. 유유히 헬기는 자기 일을 마쳤다는 듯이 사라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 진짜 영화고 전설 같은 얘기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아마 저 운전자는 아마 유유하게 뭐 담배를 피든 뭐 어쨌든 간에 아마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면 물론 범칙금도 나오고 벌점도 받으니까 당연히 위험한 행동에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도망갈 일인가 싶잖아요. 아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차 안에는요, 불법 체류자 2명을 포함해서 베트남인 국적의 20대 남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하. 이 운전자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면허도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겠죠.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고요. 출입국 관리 당국에도 인계를 했다고 하네요. 뭔가 캥기는 짓을 하면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경찰들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삼면이 바다예요. 북쪽에서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부를 못 가요. 반드시 검거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